옛 이야기다. 내가 대학교 1학년이던 해 7월 집에 돌아오니 대만에서 엽서가 와 있었다. 지지난주 주말부터 바이크 동료이자 나비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 사사이가 약혼자와 함께 대만에 갔던 터였다. 산에 나비를 채집하러 간 것이기에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적어놨나 싶어 쑥 훑어보다가 나는 아연실색했다. 거기에는 저희 결혼합니다. 양미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사사이의 약혼자가 대만풍 신부 의상을 입고 본 적도 없는 남자와 생금 미소 짓는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 사사이의 미키는 5년 넘게 사귄 데다가 다음 달에 약혼하고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결혼이라니? 그럼 사사이는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한 나는 사사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사사이 본인이 받았다. 전화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큰일이니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사사이네 집 앞 현관 앞에서 나카무라와 만났다. 방에 들어가니 오쿠노가 먼저 와 있었다. 마에다 너 곧 온단다. 다들 바이크를 같이 타던 동료들이다. 마침 마에다가 가져온 술과 안주 덕에 왠지 모르게 술자리가 펼쳐진다. 처음엔 나른한 듯 아무 말이 없던 사사이였지만 술 기운이 돌자마자 슬슬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 가이드가 오늘은 가지 말자고 하더라. 날씨가 안 좋다고. 하지만 여행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 날씨만 괜찮으면 어떻게든 채집하러 가고 싶더라고. 그렇게 무리해서 산에 들어갔지. 사사이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나비가 다니는 길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나왔어. 나와 가이드는 함께 있었지만 미키가 혼자 뒤떨어지고 말았지. 정말 엄청 심한 안개라 바로 앞도 보이질 않아서 찾으러 다닐 수도 없더라고. 둘이서 열심히 미키를 불렀지만 대답도 없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사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와중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 왜 옆에 없는 거야? 바보 같으니. 이렇게 말이야. 아무튼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다니 제정신인가 싶고 말이지. 안개가 개이고 나니까 미키는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 하지만 나는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었어. 화를 잔뜩 내고 맘대로 하라고 외쳐버렸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호텔에서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몰라. 달이 바뀌고 미키가 돌아왔다. 임신을 했기에 아이는 일본에서 나으려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임신이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인가? 기묘하게도 미키는 내게 계속 연락을 했다. 나는 사사이 친구인데다가 미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계속 내 주변에서 맴돌았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열이 펄펄 올라 눈물 지으며 바라보니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시 그녀가 내게 의지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 탓에 당시 사귀던 토모미와는 싸우고 헤어졌고 미키네 부모님은 내가 애 아버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으니 나한테는 설상가상이었지. 미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해가 바뀌어 3월 말이 될 무렵이었다. 눈에 띄게 불룩해진 배에 손을 올리고 종종 사사이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기묘하게도 사사이도 나에게 미키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 내 이름이라도 꺼냈다간
경을 칠 정도로 화를 냈었는데도 사사이와 미키가 서로 화해를 하고 통화를 한 후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기묘하게도 그 1년간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편지는 왔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5월 점차 미키의 안색이 어두워져 갔다. 대만에 있는 남편과 여기에 있는 옛 남자친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키는 점차 아기 낳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왜 사사이고 나고 그런 사소한 일로 다투던 걸까?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걸까?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아기가 무서워.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 아니야. 첫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한 걸 거야. 그렇게 달래줬지만 여자가 아니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야.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 난 알고 있다고. 기분 탓일 거라고 달래줬지만 미키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아이는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났고 타이치라는 이름을 얻었다. 양씨가 편지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다고 사사이가 말해주었다. 미키는 아무래도 양씨와 이혼하고 사사이와 재결합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였다. 그 이상은 내가 끼어들 일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나도 새 여자친구가 생겨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작스레 사사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키가 집에서 날뛰고 있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미키가 아우성치며 집안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미키네 부모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사사이는 타이치를 감싸 안고 있었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투성이었다. 미키를 멈추려 하는 나에게 사사이는 타이치를 건네주었다. 곧이어 사사이가 미키를 끌어안자 그저 미친 듯 날뛰던 미키가 멈추게 되었다. 이 소란 중에도 타이치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야, 무슨 일이야? 내가 사사이에게 묻자 미키는 고함쳤다. 시끄러. 전부 그놈 때문이야. 그 저주받을 에스키 때문이라고. 저런 것 따위 낳지 말아야 했어. 저건 괴물이라고. 야, 너 해도 될 말이랑 안 해야 될 말 구분도 못해? 나는 철이 들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미키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너 따위가 뭘 알아? 괴물을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야? 이제 됐어. 그딴 놈 필요하면 너한테 줘버릴 테니까 당장 그놈이랑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다. 타이치는 내가 맡을게. 너희랑은 이제 만날 일 없을 거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아기한테 무슨 악담을. 구석에서 어쩔 줄 모르고 굳어있는 미키의 부모님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나는 생후 2개월 된 타이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을 리 없다. 미키의 노이로제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잦아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타이치를 맡겼다. 어머니는 기분 좋게 아이를 맡아주셨지만 신경 쓰이는 말을 한마디 하셨다. 이 아이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니?
엄마, 그건 왜요? 어머니는 영감이 강하신 분이었다. 이 아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도 이마에 눈이 열려있지 뭐니? 실제로 눈이 있는 건 아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이마에 있는 눈이란 건 영능력적인 눈이다. 그게 이미 완전히 열려있을 뿐 아니라 그 힘이 강력해 격이 다를 정도라는 것이었다. 나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주변에 이 아이랑 비슷한 정도 되는 어른이 있어주지 않으면 불쌍한 꼴이 될 것 같구나. 우리 아이라면 한동안 닫아두겠지만 남의 집 아이한테 멋대로 그럴 수도 없고 어쩐지 벌써 꽤 심한 일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타이치는 손을 뻗어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괜찮단다. 이 할미는 타이짱한테 나쁜 짓 안 하니까. 타이치는 얌전한 아이라 당시 고3 수험생이던 동생놈 공부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놈이 타이치를 돌보겠답시고 달라붙어 어머니가 주의를 줄 정도였지.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미키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 타이치는 꽤나 잘 웃게 되었다. 한 달가량 지나 왠지 모르게 우리 집에서 계속 타이치를 맡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무렵이었다. 미키와 사사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한밤중 드라이브를 하다 커브를 잘못 꺾는 바람에 차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차는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고 두 사람도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 사사이가 이야모토가 두 집안의 상담 끝에 두 사람의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내가 장례식에 찾아가자 미키네 부모님이 달려왔다. 내일 양씨가 찾아와 타이치를 데려가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미키는 이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듯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기고한 꼴에 놓인 타이치가 나는 너무나 가여웠다. 하지만 부모도 아닌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장례식 날 나는 타이치를 안고 시간 빠듯하게 추적했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이지미 누나가 내 곁에 앉았다. 타이치는 어린데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다. 이야모토가 사람들 쪽에 이상한 분위기 남녀가 있었다. 남매인 듯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개에서 쉬고 있을 때 한바탕 불어오는 바람처럼 투명한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 혹시 저게 미키 남편이야? 이지미 누나가 내게 속삭였다. 아마도 그렇겠죠. 나도 작년에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니까요. 장례식은 순조롭게 끝났고 관은 연구차로 들어갔다. 가까운 친족들은 화장터까지 동행하는 모양이다. 우리를 향해 아까 그 두 사람이 조용히 걸어왔다.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양씨의 일본어는 정확하고 막힘이 없었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 합니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옆에 서있던 여성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타이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타이치는 한 번 내 셔츠를 꽉 잡더니 여자에게 안겼다. 떠나가는 세 사람이 뒷모습을 보며 이지미 누나가 문득 말했다. 너 혹시 화건이라는 거 알아?
그게 뭔데요? 중국 산속에서 나온 요괴야. 종종 인간 여자를 취해서 애를 베게 한 다음에 마을로 돌려보내지. 보통 18살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 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만약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으면 학원에게 살해당하는 거야. 학원이 인간 세상에 나올 때면 양씨 성을 쓴다고 하더라고. 나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청나라 쪽에 있었다고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놈들도 꽤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지미 누나의 블랙 조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는 생각한다.